그 막 사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돈이 아예 없으신데 그냥 무작정 넣어요. 근데 또 당첨이 됐어요. 어쩌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기해야죠. 네, 일단 그 민족 자금이라고 하죠. 가족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준으로 그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단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어느 정도 현금 있으면은 그러다 보 청약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구간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 10억이다. 그러면 4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네. 한도는 6억인데 LTV가 40%니까 40%니까. 그래서 6억 플러스 취득세, 이자, 이사 비용 넉넉 잡아서 5천에서 1억. 네. 그럼 한 7억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7억이 없으면요? 없으면 넣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없으면 사적 금융을 이용하면 되겠죠. 부모님, 네. 아빠론 뭐 이런 거죠.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걸 중간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투기과열지구는 전매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네. 입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박이죠. 아예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청약을 포기해야 돼요. 막 P2P 쓰고 막 그 대부업 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반포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대부업 해봤자 최대 이자가 20%였나요? 네. 그럼 20% 주라. 아니면 친구 가족한테 월 1% 줄게. 네. 그럼 12%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면 그냥 P2P 가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맞고 그렇죠. 사업자를 되기만 하면 뭐 2, 30억인데.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전마진이 많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가점이 돼도 돈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대출을 기대하면서 중도금으로 이제 시간 끌고 가면서 이제 돈 모아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했는데 네. 그건 막힌 건 맞네요. 예, 막혔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그 남양주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진접 이지구하고 왕숙에 분양을 했었어요. 진접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있는데 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전세를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양가가 4억입니다. 네. 너무 싸잖아요. 근데 시세는 5억 5천을 예상을 해요. 전세가는 2억 5천 이상을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4억에 분양 받아서 전세 2억 5천 주고 1억 5천이 필요한데 앞에서 4억에 대한 10% 계약 내놨잖아요. 네. 4천 내놓고 입주할 때 3년 동안 어떻게든 1억의 돈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하죠. 하죠. 네.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의 이런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분양가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 비용 자체가 비싸져가지고 뭐 말씀하신 4억대라는 거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짓기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전세 줄 수 있다면은 한번 잔금을 치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아니라면은 우선 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만 하는 게 맞다. 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이제 중간에 이제 못 나오는 게 가장 큰 핵심 요소겠네요. 중간에 네. 뭔가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예외 조건이 있긴 하죠. 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예외 조건이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네, 건강상, 사업상, 뭐 학업상, 직업상 그런 이유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럼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법잖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막 사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돈이 아예 없으신데 그냥 무작정 넣어요. 근데 또 당첨이 됐어요. 어쩌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연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당첨이 됐는데 돈은 없어요. 뭐. 포기해야죠. 네, 일단 그 민족 자금이라고 하죠. 가족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둔촌주공 때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다른 가족들 도와주느라 정작 본인이 당첨되었는데 작은 거 네. 계약금이 몇 천 부족했어요. 근데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라 그 회사 대표님이 빌려주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의 신뢰도를 한번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려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무작정 청약 넣지 마라. 네. 그러니까 청약은 넣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우선 넣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와, 와, 많이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없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런 분들. 연습 삼아 넣어봐요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계속.
근데 청약을 연습 삼아 넣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왜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들 하니까 그냥 넣는 건가요? 저도 그 심리를 사실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큰 자산이잖아요. 결정이고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네. 실수인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청약에 좀 약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했다가 당첨됐다 포기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투기과주구는 5년 재당첨 제한, 10년 재당첨 제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부적격 당첨됐다고 하면 이 부활될 때까지 1년이 걸립니다. 점수 허위 기재나 특공이 안 되는데 특공이 된다고 뭐 착각해서 청약한 경우. 근데 이런 게 최대 그냥 5년에서 10년에 청약을 못 한다고 하는 거고 더 극적인 건 되게 패배감이 듭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동탄에 진짜 괜찮은 아파트를 올해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예상 시세 차익이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금도 있고 대출도 가능하신 분인데 단순히 무서워서 포기하셨거든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돈 빌려드리겠다.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내가 그 값에 사겠다 입주 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포기를 하셨었어요. 오히려 모든 게 다 완벽히 갖춰졌는데 본인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제일 안타깝긴 하거든요. 네. 모르고 하는 거는 본인 탓을 해야 되는데 다 알고 무서워서 한 거는 본인 탓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용기가 필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당첨을 포기했잖아요. 후유증이 되게 몇 년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게 더 잘 돼 버리면. 네. 그래서 뭐 그 맨날 그 인터넷에 막 떠돌잖아요. 그 둔촌주공 포기하신 분 막 이런 것들 사연 같은 거. 엄청 돕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뭐 14억에 분양한 게 뭐 30억이 넘었으니 그거를 한번 만약에 그런 거 겪으면 다시는 사실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중하게 청약을 참 공부하고 넣어라. 네. 근데 항상 그냥 넣죠. 사람들이 그냥 청약홈 가서 그냥 막 넣고 어떡하죠 막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있다. 오히려 내가 자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되는 걸 발견하는 것도 되게 큰 소득이에요. 그게 비아파트가 네. 무주택으로 여깁니다. 갑자기 30점대에서 69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빌라에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이하, 그렇죠. 85적 이하. 네. 평생 나는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진짜 69점이 돼서 당첨되신 분이 계세요. 이런 거를 내가 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굉장히 황금과 같은 기회를 발굴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런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런 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좀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청약홈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님의 청약 관련 컨텐츠에서 알게 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 조건이 부합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청약홈에서 뭐 이렇게 점수 한번 뭐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걸로는 너무 약해요. 많이 안 걸러주더라고요. 이런 건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뭐 84 타입, 59 타입 뭐 청약을 해야 되냐. 그리고 보면은 뭐 59 타입이 뭐 경쟁률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데 뭐 실제로 청약 시장에서는 뭐 이 면적이나 타입 이런 것들 가지고도 뭐 경쟁률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베이스는 세대수예요. 59의 세대수 공급, 84의 세대수 공급량이 가장 베이스고 그 다음에 분양가. 이번 트리니엄 분양하기 전에 강남권 청약은 59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84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분양가와 세대수 공급량 두 개 미싱이 돼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강생들한테는 84 포기하고 59로 다 집중을 하게 했죠. 근데 요즘은 그 대출 구간 때문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비강남권이라고 해도 동작이나 뭐 영등포 같은 데는 84가 20억을 치고 59는 한 14, 15억이 나오잖아요. 네. 이 구간 때문에 84가 좋지만 부담돼서 어쩔 수 없이 59로 가서 59의 경쟁률이 세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거는 상황적과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있어요. 세대수가 많은 것보다 세대수가 보통 적은 게 경쟁률이 적은 편이라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는 이상은 선택하는 데에서는 당첨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 면적 차이보다는 세대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러면은 그 어쨌든 물량이 중요하네요. 네. 물량이 많아야지 뭐 경쟁률도 낮아지고 뭐 가점도 낮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청약 쪽도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약 당첨된 다음에 규제가 풀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매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해줍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네. 네. 그러면 규제 풀릴 걸 예상하고 미리 넣는 건 너무 리스크한가요? 저는 그런 걸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풀어줄 수 있는데 저는 정책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좋아질 걸 대응보다 안 좋아질 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울에 그 4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된 게 정확하게 2023년 1월 5일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규제가 23년도까지 지속되다 보니 7년이에요. 네. 그러면 5년 차에 내년에 풀리겠지. 뭐 4년 때 되면. 근데 안 풀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좋아질 거를 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또 너무 많은 지역을 묶었는데 이렇게까지 투기과열지구가 넓어져야 되냐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있거든요.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투기과열지구냐 하면서 좀 반발도 많고 하니까 왠지 뭐 선거가 한 두어 번 있으니까 중간에 뭐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하기에는 너무 인생에 큰 페널티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돈의 문제라서 네. 이사와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어떤 기댈 곳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 네. 그러면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청약 그 1주택자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네. 트리니원도 막 자기도 막 넣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추첨제 물량의 25%가 1주택자한테 배정이 돼요. 네. 근데 무주택자 떨어진 사람들도 같이 경쟁하는 구도라서 큰 의미는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여기 선택은 경쟁률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점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가장 낮을 타입만 골라서 한두 개를 찍어야 되겠죠.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비 당첨을 노리는다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비 당첨자도 점수 순으로 뽑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면 예비 당첨자 69점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 당첨을 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그냥 경쟁률 낮은 것만 계속해서 이제 공략하는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분양가가 비싼데 평면과 너무 위치가 좋아. 그러면 그냥 제일 좋은 거 넣어서 그냥 뭐 5대1, 3대1 이하짜리에 운 좋게 당첨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면 오히려 그냥 안전마진 별로 없지만 그냥 신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뭐 신축이어도 좋아, 뭐 그것만이어도 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넣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네요. 예, 맞아요. 게다가 비규제 지역일 때는요, 전용 85제곱 초과가 100% 추첨제라서 네. 1주택자한테 배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투과에서는 추첨제가 더 줄어요. 네.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볍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2주택이 넘는 다주택자들은 뭐 답이 없는 건가요? 아까 제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뭐 1대1, 2대1 정말 예비까지 뽑아서 중간 번호 받을 만한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 하시면 돼요. 그런 데는 제가 잘 걸러내니까. 근데 그런 데들은 너무 야 이거는 안 받으니만 못해 막 이런 것들만 있을까봐. 대부분 그렇지만 거기에도 그 옥석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나와요. 2023년도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다주택자들은 약간 시기를 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케이스가 예를 들면 광명 재개발 때 많았거든요. 네. 광명 1구역, 2구역, 뭐 4구역, 5구역, 그다음에 광명 재건축 뭐 11, 12단지들도 많았었어요. 심지어 철산자이 브리에르라고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 그 단지에 광명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분이 부부가 당첨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경쟁률이 1대1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네. 물론 그분은 무서워서 포기하셨지만 그때 무주택자인 1인 가구 청년은 그걸 유지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청약 자체를 그냥 접을 필요는 없고 흐름을 타다 보면은 한 번은 온다. 네. 기회가 2, 3년 중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정도. 네. 많진 않지만. 그러면은 지금 그 청년 세대 뭐 이런 분들 추첨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추첨은 노려봐도 되는 겁니까? 추첨이라는 거를? 노려봐도 됩니다. 특히 5구제곱 같은 경우는 60제곱 미만은 추첨제가 60%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노려봐도 되고 1인 가구 같은 경우 또 생애 최초에 청약이 돼요. 생애 최초 물량의 30%가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돌려봐도 되는 거죠. 물론 경쟁에 치열하겠지만 네.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에 치열한 경우는 인기 단지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할 만한 애매한 모호한 단지잖아요. 네. 거기서 60제곱 미만 생애 최초 1인 가구의 추첨제 30% 노려도 된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사례 뭐 이 정도만 한번 해볼 만하다 정도의 어떤 뭐 단지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었죠.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네. 대조동 분양했던 거하고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고척 사구역 네. 재개발한 아파트. 서울은 아이파크도 그랬고요. 그다음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라고 중랑구에서 네.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그런 곳. 그다음 과거에서는 더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2016, 17, 18, 2020년도까지 서울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있다고는 이제 봐야겠죠. 추첨제라고 하면은 벌써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데 뭐 대략 한 어느 정도 급이 돼야지만 좀 그래도 추첨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할까요? 비율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경쟁률로 보통 특별공급 청약자의 3배에서 15배가 1순위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저는 특공도 예측 가능하지만 1순위 예측하는 게 더 재밌고 더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1순위가 경쟁률이 5대1 정도다 네. 라고 하면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2대1 이하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첨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3분의 1 또는 5분의 1만 해도 대략적인 특공 경쟁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1인 가구 생초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특공, 근데 자녀가 없어도 생애 최초 특공 당첨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청약은 철저히 전략으로 더 그렇게 가셔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계속 그냥 넣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계속 헤맬 수가 있겠어요. 청약을 딱 생각하면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로또 청약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아 여기 지금 넣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다음에 나올 저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계속 또 안 넣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러 안 넣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될 때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거는. 이번에 반포 트리니언을 패스하고 반포 DH 라클라스만 원하시는 분들은 네. 6인 가구 최고 점수 만들어 오셔라 그랬어요. 79점. 네. 못 잡아도 77점 이상. 네. 이런 분들은 기다려도 되고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 남아 계셔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레미안 레벤투스라고 분양했어요.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 여기에 48타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평대 초반이죠. 19평, 20평, 21평 정도 되는 거 8점으로 당첨. 69점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당연히 대치, 다른 개포, 다른 반포 기다리고 계셨겠죠. 네. 제가 그래서 멱살끼리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 하셔야 이거 넣어라. 이런 케이스 또는 DH 방배. 이 방배 기다리는 분들이 다 방배 안 하고 다 반복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끌어다가 방배 하셔야 됩니다. 특히 69점 통장 중에 20년 넘은 통장은 뭐 84A를 노려봐도 되고 20년이 안 되는 통장은 84BC 중에 그래서 다 나눠드렸었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린다. 앞으로 나올 뭐 잠내 떨어졌고 잠실 리에 떨어졌고 다 떨어졌겠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점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의 점수와 어떤 뭐 현금 동원력 맞습니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녀 유무, 네. 부모, 그다음에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등등 직장 위치 다 조합을 해서요. 그럼 결국에는 이 청약도 일반 매매랑 똑같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네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설득 안 하고 설명합니다. 설득하면 사람들이 진 것 같잖아요. 네. 설명만 합니다. 대신에 엄포를 놓쳐. 이렇게 될 겁니다. 선택은 하세요. 이게 말이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말해서 먹히는 분들이 진짜 끝까지 가요. 네. 근데 3-4번 말씀드려도 안 들어가요. 설명이. 그럼 포기합니다. 제가. 왜냐면 억지로 끌고 가다가 그 결과는 좋은데 한두 가지가 아쉬워지면 뒤에서 결국 욕을 하게 되거든요. 한 2번 얘기하고 3번까지 안 가요. 2번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그 최고를 노리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들이 청약에선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노릴수록 안 되는 게 이 시장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경쟁이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걸 너무 아쉽지만 딱 가는 그분들의 어떤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결단력인 것 같아요. 결단력? 네, 이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되게 쿨함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자기의 고집을 포기 안 할 것 같았었는데 포기하는 분도 간간히 나와요. 이런 네. 케이스는 되게 드물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의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이제 가시가 없어요. 쿨합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되게 예쁘게 하세요. 네. 결국 인성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참 어느 순간은
딱 이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집도 똑같거든요. 일반 매매도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걸 알면 사잖아요. 사면 또 막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약은 더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매 안 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이건데. 네. 그래서 저는 투자성이 더 강한 분을 일반 매매자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투자성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손해보면 안 되고 무조건 이만큼 벌어야 돼. 네. 그럼 폭리를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긴 한데 또 그거에서 만족선을 제가 70에서 80%까지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면 그냥 고하셔도 된다. 네. 그다음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되게 쉬운 지표가 있어요. 심리적 지표인데 A를 기다렸다가 실제 기다리는 건 B인데 A를 패스하고 B를 했어요. 근데 최악의 케이스가 A 패스하고 B 기다렸는데 B가 떨어지는 거죠. 이 최악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고통하고 A를 선택했는데 당첨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도 당첨이 될 만한 점수였네. 이거의 아쉬움.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과 아쉬운 거의 비중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청약제도가 참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어쨌든 좀 당첨권의 가점이 좀 나오려고 하면 한 10몇 년, 막 20년 뭐 무주택을 또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그 세월 어떻게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이 정도에 만족하라고 1억 5천에 만족하라고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반포 45 포기하고 방배 15 만족하라고 이런 거죠. 네. 아 근데 어차피 40억도 안 될 건데 안 될 거긴 한데 왠지 내 거 같기도 하고. 네. 가장 괴로웠던 분이 진짜 오늘 많이 나오는데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에요. 네. 69점이신 분들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 2억 벌자고 한 거예요. 이런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다음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우선 이걸로 만족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뭐 반포급 말고 아파트로 한 5억 정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네. 돈이긴 한데 사업 소득이 크신 분이 있어요. 네. 동 기간 동안에 아파트 상승보다 사업 소득으로 크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아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편안하게 쿨하게 내려놔라. 내 집 마련 안정적으로 가자.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얘기니까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뭐 아직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정도 이런 분들한테 이 청약 뭐 그리고 일반 매매 이건 전반적인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물려받은 돈이 없고 네.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으로서 몇백만 원씩 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외곽에서 빌드업 하는 거죠. 네. 물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시기 잘 타면 계속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접 같은 분양가 4억짜리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안양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막 17평짜리 싼 게 많았거든요. 3억대짜리들. 그런 게 이제 30평대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제때 팔고 약간 하급지에서 평수 넓히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한 3번, 4번 잘하면 강남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에서 인수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혼했다, 신혼부부다라고 하면 출산 특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출산 특례에 대한 이 혜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게다가 소득까지 낮다라고 하면 신생아 우선소득, 생애 최초 우선소득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에 앞단계다. 1단계, 2단계다. 5단계 중에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비아파트에 대한 비아파트의 기준이 충족되었어요. 가점이 높아졌네. 이 사실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높은 점수로 변하면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도 당첨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갖춰진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 한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가락동이나 뭐 방이동 뭐 이런데 재개발 재건축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효과가. 그럼 지금 가성비가 있는 재개발은 방어뉴타운 그 다음에 관악 쪽에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요즘에 성남이 많이 떴잖아요. 분당뿐만 아니라 구성남에서도 재개발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상대원, 미거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신축 대비해서 분양 입주권 전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단 청약을 보되 안 될 것 같으면 인근 지역까지 넓혀서 재개발 보고 안 되면 그 중에서 싼 신축이나 준신축 일반 매매는 쉬우니까 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라. 너무 하나에 또 꽂히면은 또 그것만 보다가 또 다른 기회를 놓치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전문가이시죠 월영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청약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전략이고 공부고 또 배움인 게 청약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월룡이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